안녕하십니까. 국어과 정지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중등국어와 고등국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국어과가 이제 가장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 언제인지 아실까요? 지금이 아니에요. 네, 중간고사 끝나고 또는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때서 성적을 받아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그때서야 이제 학원으로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국어 성적을 잘 받아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90점이 넘거나 뭐 100점 맞거나 하나 틀려거나 이런 말씀을 상담 시에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이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쳤더니 3등급이 나오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다시 상담을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봤더니 이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난이도 차이를 어머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애가 뭐 거의 100점을 맞았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과목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국어 성적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덜 써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시험 범위나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어떤 점이 어떻게 국어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 이번 중간고사 때 사용했던 범위표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범위들을 적어놓은 자료인데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교과서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교과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 선생님 개인 자료,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범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등 때 같은 경우는 그냥 교과서 소단원 한 3개 정도, 소단원 3개에서 4개 정도가 이제 시험 범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과서는 보통 한 소단원 4개, 적으면 4개, 많으면 8개, 9개까지 범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이제 3월 모의고사 지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거기 있는 지문 한 10지문에서 뭐 화자까지 다 들어가면 이제 더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구교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프린트를 나눠주셔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또 시험 범위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적으면 한 15지문에서 20지문, 많으면 30지문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시험 범위 안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혼자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기도 하고요. 자료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교과서 자료는 시중에도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외의 자료는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도 없을 것이며 연습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때처럼 그냥 개념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문제를 보시면 그 개념을 달달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응용하고 독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그 독해라는 것이 그냥 단시간에 길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시험 대비 때 갑자기 준비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범위 보시면 특이한 것들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상고 같은 경우는 비문학 연계 지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 비문학을 시험 범위에 넣겠다라고 하지만 그 지문 그대로를 넣는 게 아니라 그 지문과 유사한 다른 처음 보는 지문을 시험 범위에 넣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학생은 시험을 볼 때 처음 보는 지문을 해석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없이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모용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역대 모의고사 기출 비문학이라고 해서 2주 전에 5지문을 주세요. 근데 이게 그냥 모의고사 지문이 아니라 역대 수능 기출을 주세요.
수능 기출 중에서도 특히 독서 부분, 비문학 부분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지문들만 쏙쏙 빼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처음 보고 차라리 모의고사에서 만나면 그냥 안에 있는 정보만 풀 수 있게 나오지만 이게 내신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미리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문제는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대성고나 대신고 같은 경우는 범위는 작게 보이지만 그 외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부 교재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좀 적은 편이에요. 이게 첫 시험이다 보니까 범위를 적게 넣은 편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범위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게 버드내중 3학년 중학교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이 감각적 심상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시각이냐, 청각이냐, 촉각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지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시면요. 책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코로 냄새를, 귀로 소리를 이거 어머니, 아버님들도 지금 바로 이거 푸실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감각적 심상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외워요. 그러면 문제 바로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중학교 문제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 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되면 그 문제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이고요. 요거는 성모요거에서 따로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그 지문입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지문의 길이가 선지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선지의 내용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또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선지 하나하나 안에 한 가지 정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다 해석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또 어려워하는 거는 단어들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때 이제 사용하던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휘력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상상 이상이에요, 정말. 진짜 이걸 모른다고 할 정도로 하는 단어들을 모르고 있어요. 정말로.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3, 4년 안에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희는 따로 정말 국어 단어 시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어 시험을 봅니다. 그걸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어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냥 이걸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내용, 여기서 설명하는 건 다 외웠어요. 이미 공부를 해서. 근데 선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주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시험 공부를 했으면 주제를 외웠겠죠. 근데 그 주제가 선지에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이 대체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암기, 주제나 뭐다 암기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 자체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한빛고 문제인데요. 같은 지문입니다.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서 표현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역설법을 지금 묻고 있는데 이거 간단한 개념이에요. 중학교 때도 다 배웠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역설법 그럼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여기 역설법 그걸 외워요. 그 문제에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을 고르시오 하고 나와요. 그러면 1번에 역설법, 2번에 직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답을 바로 외운 거 고르면 답이 됩니다. 근데 모든 과정에 왔을 때는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작품 갖다 놨죠. 또는 다른 말을 인용해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내가 역설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걸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겁을 많이 먹어요. 일단 읽기도 사실 귀찮거든요.
그리고 선지가 길면 길수록 아이들은 읽기 싫어서 못 푸는 경우도 은근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습하지 않고 특히 평소에 독해력을 기르지 않고 그 다음에 국어를 하려고 하니 그냥 조금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영어나 수학처럼 조금 내가 뭘 외우고 막 연습을 해서 이렇게 탁 늘어나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천천히 쌓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중등 때는 그냥 단시간 암기, 그래서 한 2주 정도 공부하면 90점은 넘습니다. 그냥 암기력만 조금 좋은 친구들이라면.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 문제들 있죠. 이 문제들은 사실 좀 쉬운 난이도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2학년이 될수록 더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 있어도 문법, 고전작품, 중세 이쪽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이 중세 쪽으로 손도 못 대는 경우도 은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가지 국어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훈련을 해서 몸에 탑재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공부를 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대비 한 달만 막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 절대 성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국어를 미리 해놔야 다른 과목 할 시간도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과목일수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현명하게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아이들 그냥 국어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